재밌는 세무법 얘기하고자 하는 사무사 TV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현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조세무사님께서 10.15 정부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명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갖다 읽었어, 그냥. 정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번에 조세무사님께서 이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실제로 우리가 그래도 사야 되잖아요. 못 사게 만들었어도. 네. 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돈이 없는데? 돈은 항상 죽을 때까지 없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은 어떻게 못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집 살 때 조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한 부제를 달아봤어요. 그, 정부 이제 보도자료 중에 부동산 시장 거래에 대해서 확립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주요 요점은 국가주택 가로치고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가 거래, 뭐 법인 자금을 통해서 사는 거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 보도자료에 몇십억 이상 집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공식 기재를 한 거는 공식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억이, 얘가 20억 썼는데 이걸 기준으로 뭐 하지 않을까요?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진 않은 게, 그래요. 최근에 세무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뭐 지방에서 집사는 데서 세무조사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3억짜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져서, 네. 그렇게 기준이 20억이다라고 잡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부터인데, 그 뒤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드는 거는. 볼 여유가 더 생긴다는 거야. 옛날에는 한정된 공무원 수에서 옛날에는 만 건을 봐야 했다면 지금은 5천 건만 봐도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겠지. 그렇지. 현실적으로. 네. 진짜 그래서 세무조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조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매 건수 자체, 그러니까 모수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더 많이 볼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동네마다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 같은 경우에 뭐 4억 정도는 굉장히 될 거거든요. 어, 지방 같은 데는 20억이 아니라 뭐 3, 4억이라도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서울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강남권에 뭐 한 30억, 40억짜리 거래 건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의외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일률적으로 20억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양사무소 같은 데 나가봐도 실제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주택을 더 많이 갖고 계셔. 왜냐하면 거기 우리 서울에서 한 개 살 것 같다가 거기서는 한 네 개 정도는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돼버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더 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가격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여기도 이제 기재가 되겠지만 법인 자금을 통해서 집을 샀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은 네. 무조건 그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밑에도 적어놨죠. 3년 동안 뭐 많은 건수의 세무조사를 거쳐서 세금을 추징하고 뭐 사후관리직이다 이렇게 써 3천 건 있는데 사고 관련 써놨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증여성 그 거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하튼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집 살 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일단 공포감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10, 15 대책이랑 같이 나온 건가요? 이거는 10.15 대책 전입니다. 예. 오히려 9월 달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에서. 예, 어느 순간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세금 같은 것까지 이제 다 포괄해갖고 이제 정책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 관리라고 하죠. 저희 전문 용어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00명의 세무 공무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죠. 2,000명을 한꺼번에 뽑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요. 그러게. 옛날에 한번 뭐 한 1,000명 정도 뽑는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뭐 근로장려금 준다고 네. 한번 엄청 뽑은 적 있어요. 저희 공부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여하튼
요 기사를 보면은 이제 체납 관리를 위해서 2,000명의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2,000명을 채용해갖고 다 체납 관리만 하지 않겠죠. 아까 이야기한 세무조사 같은 조사에 언제든지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거래를 해도 집을 사도 이제 조사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었는데 이제 정부 조사 여력이 충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집을 사야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체납은 혹시 좀 찾아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억울해. 우리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억울하죠. 이거 다 어디다 꽁쳐놓은 거 아니에요? 와이프 명의로. 저기 높으신 분들 중에도 꽤 있을걸? 사실 높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체납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수수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래놓고 어쨌든 수수료 못 받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납자 찾아다닌다는 거는 저는 뭐, 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세수 확보도 해야 되고. 저 어저께 저기 트럼프랑 저기 협상했는데 3,500달러 어떻게 주는지, 네, 2천억 달러는 그냥 현금으로 어쨌든 지원하고 1,500달러는 저기 무슨 그 조선 쪽으로 해갖고 지원하겠다. 근데 우리 돈 많이 필요해요 이제. 많이 내야겠네요, 이제. 연간 200달러, 200만 달러인가 하고 200억 달러? 200억 달러인가 뭐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요. 네. 저희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그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먼저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럼 집 살 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 알고 싶은 핵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집을 살 때,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무조건 자동조달 계획서를 빡세게 작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증빙도 같이 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증빙도 같이 제출해야 되고, 네. 조정 대상 지역은 확실하게 좀 더 조심스럽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도 6억 이상 거래면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이제 집 사는 거 다 감시하겠다. 요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택만 이걸 내는 거죠? 상가 이런 건 아니죠? 상가는 일단 아니에요. 근데, 네. 뭐, 지금 토지 거래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확대하지 않을까, 감시를 더 빡세게 하겠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 관련해서 이제 개정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우선 잘 증빙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심받지 않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요점인데 이제 이 양식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가 됐는데 기존에는 주담대, 신용대출 그밖에 대출이었는데 이제 사업자 대출, 그다음에 해외 금융기관의 대출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됐어요. 세분화되네, 진짜. 네. 이제 사업자 대출은 뭐 이제 뭐 굳이 업종을 뭐 가리지는 않지만 의사나 약사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만약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출로 집을 사는 게 잘못은 아니죠. 뭐 당연한 방법인데 그런 것들도 다 세분화돼서 적어야 된다. 또 가상화폐도 이제 외곽 대금 적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가상화폐를 추가한 거는 비공식적으로 저도 뭐 알아보니까 정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도 이걸 조사가 이제 나오겠죠. 단속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세분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27년부터 어차피 과세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거래소는 전부 다 정부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국내 거래소가.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해, 시세 조회가. 그렇구나. 홈택스에서 시세가 조회가 가능한 건 처음 봤어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소 자체에서도 그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기네 거래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지금 또 아직은 이슈 중에 있죠. 네. 그래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이제 자금 출처를 가상화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라는 질문은 거의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아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 여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상에 있었던 서울 전 지역과 하수구 상강촌은 이제 모든 걸 다 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조달계획서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지금까지 사실 많은 분들이 집을 사실 때 아마 이거를 조달 계획서를 부동산에서 대신 작성했지. 질문해 주신 대로 그냥 답변을 하면은 작성돼. 부동산에서 대부분 다 작성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이 뭔지 정확히 한번 따져보시고 부동산에 이제 작성을 위임하시더라도 그 작성한 부분들을 꼭 본인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이거를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수자의 작성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모르니까 중개하시는 중개사분들이 이제 작성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얘기를 듣고 이제 그대로 작성을 해.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마음은 다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삼자한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원금, 이자, 상환 같은 것들을 이제 필수적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해갖고 어,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상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요게 이제 예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참고해야 되는 사항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서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자료를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증여 상속 부분, 보유 중인 현금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일단은 현금을 보유 중이라는 것들은 사실 연금 금융기관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네가 어떤 경로로 현금을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적는 것이 좋고요. 증여세에 신고되지 않은 증여상속 부분들도 이거를 기재하면은 이제 과세관청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가 있죠. 자, 강의 때 제가 항상 뭐 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항목 상세 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그리고 펀드, 보험, 금융상품 해지, 그리고 타부동산 매도, 전세 보증금 이것들은 보면은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보증금 같은 것도 전부 다 국세청이나 아니면 구청에 기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은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여기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 근데 보유 중인 현금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이에요. 그냥 내 주머니에 현금이 한 10억이 있었고 그거 꺼내갖고 이 집을 샀어 라고 한다면 국세청은 의심을 하죠. 그 돈은 어디서 났어? 라고 의심을 해요. 그럼 나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껴맞추다 보면 악의가 안 맞는 경우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 줘야 될 항목은 서식이 바뀌고 뭐가 바뀌더라도 보유 중인 현금 이 부분을 저기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금은 외에 지금 자기 자금만 나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입 금융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패밀리론 이 부분이 진짜로 빌린 게 맞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유 중인 예금 많이 적고 가능하시다면 그 다음에 출처가 확실한 주담대 같은 금융기관 대출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들 이제 갭 투자 한 경우 전세 계약서가 있으니까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 복리로 회사 지원금이 있다면은 이런 것도 회사 증빙이 있으니까 안전한 증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기사 보면은 회사 법인 이용해서 법인 돈을 빼가지고 주택을 이제 사거나 그런 것들도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디까지 단속을 할지 감은 잘 안 잡히긴 하는데 가지급금을 빼서 그 돈으로 약간 충당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가지급금을 집어넣으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거든. 특히 100% 주주면 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물론 다른 주주들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가 있겠지만 무용이나 횡령이 될 수 있겠지만 100% 주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지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지는 사례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 네.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 법인 쪽도. 이제 확실한 부분은 결국에는 확실한 부분은 늘리고 불확실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줄여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주의하는 게 일단 단속 범위 내. 그러니까 조사가 안 나오게 하는 거에 저희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꼭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조사로 이어지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끝났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 멘트 쳐. 클로즈 멘트? 조명랑 시도했는데. 근데 조명 왜안 시도했죠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구멍이 있지. 예. 자, 어설프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